예, 아까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2쪽을 좀 하다가 좀 중간에 끊어졌는데요. 102쪽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메인의 사건은 아니죠. 당연히 메인 사건은 아니지만 이런 그 보충적인 어떤 그 사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보충적인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충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 없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보충적인 사건도 이야기의 흐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틀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적 사건이.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건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동기부여라고 하는 게 103쪽에 나와요. 자, 103쪽을 펴보세요. 자, 이 103쪽에 나오는 이 동기부여는 별 한 3개 쳐놓으세요. 별 3개. 동기부여. 이거 시험에 단골 메뉴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플롯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를 주는데, 모티프, 거기 세 번째 줄에 모티프 있죠? 이 모티프가 동기란 뜻이에요. 지금 여기 모티프라고 써놨는데, 제가 이거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모티프는 동기라는 의미고, 아까 설명드렸죠. 좀 더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랬죠? 화소, 화소. 이야기의 바탕이다. 이렇게 이제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103쪽에 보면 동기부여에 하나, 둘, 셋, 넷, 여섯째 줄부터 밑줄 좀 치세요. 모티프의 도입과 연결을 정당화하는 장치망을 토마스옙스키는 동기부여, 동기와 동기체계라고 부른다까지. 자, 밑줄 쳐보세요. 이 모티프의 도입과 연결을 정당화하는 장치망, 이걸 이제 동기부여 이렇게 하는데, 이 동기부여는 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기 보면 103쪽에 그 두 번째 단락이 구성적 동기부여에다 1번 써놓으세요. 구성적 동기부여란 말이 있을 거예요. 1번. 그 밑에 단락에 사실적 동기부여에다 2번. 넘버링을 하세요. 넘겨보세요. 10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예술적 동기부여에다가 3번이라고 써놓으세요. 3번. 이해 가시죠? 뭔 말인지. 1번, 2번, 3번 써놓으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러이러한 동기는 무슨 동기인가? 이렇게 나와요. 딱 되기 좋죠. 시험 문제. 이러이러한 동기는 무슨 동기인가.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걸 딱 보고 무슨 동기인가. 뭐 시험에 예를 들어서 구성적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하라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여러분은 이걸 보시고 이게 무슨 동기인지를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구성적 동기부여 1번부터 좀 보죠. 구성적 동기부여. 이거는 어떤 모티프가 작품 구성에 전략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에 도입하여 쓴 것이다. 즉, 작품 초반에 독자의 주의를 끄는 사물이나 행위. 여기 에피소드라는 건 이제 우리말로 일화라고 번역합니다. 일화. 에피소드가 뭔지 모르시면 일화라고 써서 일화. 어떤 일화가 있죠. 그래서 나오면 이와 관련해서 다른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해야 한다. 그래서 최호프의 말을 빌려든다면 작가가 이야기 서두에 벽에 박힌 못에 관해 말했다면 주인공이 그 못에 목을 매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구성적 동기부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쓸데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성적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갑자기 뭐 의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의자가 반드시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걸 구성적 동기부여라고 하고, 자, 2번 사실적 동기부여는 뭐냐? 그 이야기가 현실이라는 환상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모티프를 이제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그런 걸 도입을 하는데 이인화의 영원한 제목, 이게 또 재밌어요. 자, 영원한 제목의 글 쓴 사람이 이인화잖아요. 이 작가가. 이인화는 본명이 아니라 예명이에요. 아까 열심히 들으시면 알겠죠? 아까 만세전, 연상섭의 만세전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누구였어요? 이인화죠. 그러니까 이것을 쓴 작가가 이인화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명을 뭘로 만들어? 이인화로 만든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건 여담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필명으로 쓴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영원한 제국이 있었어 옛날에. 18세기 후반 정조대 정치사를 추리소설 기법을 쓴 소설이고 당대를 재현하는 치밀한 자료조사, 해박한 지식, 당대 정치 지형도에 대한 작가의 주관적 해석, 탁월한 구성에 의해서 역사학자들에게도 문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인 것처럼, 실제로는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가 아닌데 역사인 것처럼. 자, 104쪽 볼까요? 104쪽을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1992년 6월의 일이었다. 나는 동경의 동양문고에서 우연히 치성록이라는 이상한 책을 발견했다. 치성록은 조선족 환종 1년, 그러니까 1835년경에 쓰여진 책으로 정조시대의 규장각 대교배설을 한 이인몽이라는 사람이 쓴 한문 필사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치성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치성록도 실제로 이 치성록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 재밌는 게, 이 치성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104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게 재밌어요. 이게 보면 진짜처럼 보이잖아요. 없어요. 치성록이라는 책 자체가. 이해 갑니까? 그래서 밑에 나오죠. 치성록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만, 치성록을 쓴 이인몽이라는 사람은 작가 이인화의 꿈속 인물이다. 그리고 치성록이라는 책도 보세요. 허구의 사료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 동기부여를 위해서 만든 장치다. 그러니까 사실적 동기부여는 쉽게 말하면 환상적인 어떤, 그러니까 허구적인 사실, 뭐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 이런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실적 동기부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영원한 제국 책에 대한 그림 나오죠.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은 독자로 하여금 가상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사실적 동기부여를 구현하고 있다. 자, 예술적 동기부여는 뭐냐? 3번. 자, 보세요. 비문학적인 소재에 사실적 모티프를 도입하더라도 믿으세요. 이야기 구조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개연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이다. 이걸 예술적 동기부여라고. 그러니까 작가가 의도한 사실 혹은 사실에 대한 논평 등 비문학적인 것을 끌어들여 올 때는 개연성, 이슬법 파괴, 박경리 토지에는 당대의 정세를 드러나기 위해 19세기 말 20세기 전반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설명과 논평이 있어요. 이 중에 일부는 등장인물의 대화나 내면 독백을 통해 제시된다. 예를 들어서 상이라는 인물과 그 학교 생활을 오부에 집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일제 말기 전쟁에 동원되는 조선 학생들의 현실을 재현합니다. 이처럼 사건의 내용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과 역사적 사실을 결합을 해서 타당성과 개연성을 획득한다. 그래서 예술적 동기부여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비문학적인 것, 이런 것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한 논평이라든가 그것을 뭐라고 한다? 예술적 동기부여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지금은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시험에 거의 단골로 나오니까요. 이게 무슨 그 부연지, 무슨 동기부여인지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05쪽 이야기 전개 동력, 결말에 대한 기대. 자, 독자는 소설에서 제시된 이제 의문에 대해서 대답, 욕망의 실현과 갈등의 해결,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독자가 이제 뭐냐, 이 소설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이 소설에서 제시가 돼. 이 소설에서 제시된 의문에 대한 대답, 이렇게 필기를 좀 해주세요. 거기다가 소설에서 제시된 의문에 대한 대답.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 나온다는 겁니까? 이게 바로 이제 결론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말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실현과 갈등의 해결이 소설의 결말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그 답이 끝에 제시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린 결말이라고 지난 세고 써놨죠. 열린 결말.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의 상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열린 결말. 또 개방적 플롯. 이건 뭐냐면 지금 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좀 필기 좀 해주세요. 열린 결말, 개방적 그 결말은 뭐냐면 해결이나 그 대답을 제시하지 않고, 여기다 좀 쓰세요. 해결이나 대답을 제시하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끝남. 다시요. 해결이나 대답을 제시하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끝남. 이게 열린 결말이에요. 자, 그걸 뭐라고 한다? 열린 결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독자의 적극적인 독서와 해석으로 채워져야 함. 이렇게 했죠. 독자의 적극적인 해석, 그 독해와 그런 그 독서와 해석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 설명이 나왔죠. 열린 결말 개방적 플롯의 소설은 그 두 번째 단락 끝에 있잖아요. 독자의 적극적인 독서 해석으로 채워져야 된다.
자, 닫힌 결말은 그 폐쇄적 플롯은 뭐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열린 결말하고 개방적 플롯은 이퀄 관계, 이퀄 관계. 그다음에 닫힌 결말과 폐쇄적 그 플롯도 이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닫힌 결말은 다 이야기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독자의 상상력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놀라움과 긴장. 그럴듯함. 아까 개연성 이야기했죠? 놀라움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 놀라워야 돼. 특히 이제 추리소설 같은 경우는 놀라워야죠. 분명히 내가 이 사람이 살인범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 살인범이에요. 그게 추리소설 아닙니까? 뭐, 그 나일 살인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 그렇잖아요. 자, 106쪽 보세요. 106쪽. 거기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 밑줄 주세요. 106쪽에. 자, 대부분의 탐정 소설에서는 거의 마지막 장 가까운 데서 범인이 밝혀진다. 이게 놀라움이라고. 거기다 놀라움이라고 써있어요. 이게 서프라이즈예요. 서프라이즈. 우리말로 놀라움이고 영어로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그래서 범인은 독자에게 놀라움을 주는 의외의 인물인 경우가 많다. 자, 뭐 그 정도만 읽을게요. 그 밑에 긴장을 해야 돼. 긴장, 서스펜스. 긴장이라는 게 또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 긴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뭐가 있죠? 사이코라는 영화 있죠. 사이코. 이런 영화가 있거든요. 이거 보면 정말 긴장이 많이 돼요. 중간에 막 특이한 일들이 막 발생을 하거든요. 다중지능 뭐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사이코라는 작품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긴장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운수 좋은 날 나왔어요. 그 106쪽이 밑에. 김첨지는 아내가 심각하게 아픈데도 그날따라 손님이 많다는 이유로 집에 돌아가지 않죠. 아침에 보았던 아내의 위독한 모습이 떠올라요. 안 가요. 친구와 만나 술도 마시고 집에 갔을 때 이미 아내는 죽어 있었다. 독자는 놀라지 않는다. 결말에 이르기 전에 김첨지 아내가 죽을 거란 암시를 주는 복선이 있어요. 그래서 소설의 독자는 김첨지가 아내에게 가지 않고 미루는데 불안을 느껴요. 이게 이제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플롯의 유형. 자, 오른쪽 107쪽입니다. 107쪽을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플롯은 거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보면 집약적 플롯과 사파적 플롯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런 말 있죠? 그 다음에 개방형과 폐쇄형을 나누기도 하고 또 시간 순서에 따른 평면적인 진행과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는 분석적 진행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좀 설명을 하면 그 주제가 하나의 결말 향해서 집약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면 좀 쉬워요.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 이게 집약적이에요. 근데 사파적이란 건 뭐냐면 에피소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런 사건이 하나가 나오고 이런 사건이 하나 나오고 이런 사건이 하나 나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다는. 요게 사파적이에요. 요게 뭐라고요? 집약적. 이렇게 이해하시고 되겠고요. 평면적 진행은 시간적 순행적 구성이라고. 평면적 진행을 써보세요. 순행적 구성. 순행적 구성 필기하세요. 순행적 구성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 평행적인 진행, 뭡니까?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 뭐냐? 분석적 진행이죠. 이게 바로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분석적 진행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게 평행적 진행인데 이거는 한국에서 이야기와 베트남에서 이야기를 연결시켜. 이걸 뭐라고 한다? 평행적인 진행. 이게 이제 거기다 하얀 전쟁이라고 하나 써보세요. 하얀 전쟁이라는 안정효의 그 작품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평행적 진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108쪽으로 넘겨보세요. 108쪽. 108쪽입니다. 108쪽은 그 도표가 하나 나올 거예요. 도표. 자, 별 3개입니다. 108쪽의 도표 별 3개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주요 문제 플롯 변화에 대해요. 주인공의 의지나 인식보다 거기 외적 상황 밑줄 치세요. 외적 상황. 그리고 여기 운명의 동그라미. 그리고 환경 상황 밑줄. 자, 그 다음에는 주인공 자신의 결정 밑줄. 성격 동그라미. 도덕적 성격 밑줄. 자, 그 밑에 주인공의 생각 통찰이나 발견 밑줄. 사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고와 감정 밑줄. 자,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주인공의 의지나 인식보다 외적 상황, 그러니까 운명의 플롯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뭡니까? 오이디푸스가 이제 뭡니까?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고 아버지를 죽이게 될 거라고 예언을 듣는데 결국 오디푸스는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이제 한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지나 인식보다는 외적인 상황에 된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운명의 플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푸스 왕이라고 써놓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오디푸스 왕. 그다음에 주변 상황 주인공의 결정, 이게 성격의 플롯인데요. 이 주인공의 도덕적 성격이잖아요. 이게 바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의 주인공 이렇게 써놓으세요. 제가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필기하세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 맥베스, 오델로, 리어 왕의 주인공들이 다 성격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의 상황이나 목표에 상관없이 생각, 통찰, 발견, 이게 사고의 플롯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공의 사고와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거다. 자, 비극적 플롯입니다. 밑에 플롯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비극적 플롯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주인공이 처한 상황, 환경과 상황이 변하는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제 뭐 판단을 잘못했거나 불운을 겪거나 그래서 비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줄 밑줄 세요. 스스로의 파멸을 초래한다. 밑줄 쫙 치세요. 108쪽 마지막 줄에 스스로의 파멸을 초래. 이게 비극적 플롯이다. 자, 그래서 비극적 플롯을 좀 더 설명을 좀 하면, 자,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줘요. 자, 이 비극은 어떻게 해서 비극이냐? 주인공이, 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요. 나락. 나락이라고 써놓고, 나락. 자, 주인공이 나락으로 떨어져. 나락으로 떨어져서 끝나면 비극이 아니고,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 각성을 해야 돼. 각성. 각성. 영어로 recognition. recognition이죠. 이 각성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4대 비극에서 이제 뭡니까? 오델로라든가, 맥베스라든가, 리어왕 같은 거 보면 결국 주인공이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각성을 해. 각성이 없으면 비극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비극은 반드시 주인공이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 사람을 보면서 109쪽의 둘째 줄에 네모치세요. 공포와 연민을 느낀다는 거. 불쌍하게 여기는 거.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감상적 플롯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운명의 플롯 중 하나로 공감적인 주인공의 불운을 이업을 이겨내고 향상해서 변하는 해피엔딩이 해피엔딩.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도 불운을 겪는다. 독자는 이를 우려하면서 지켜보지만 희망을 갖고 희망이 현실화되어 안심한다. 끝까지 태도를 바뀌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이 수동적으로 당한다. 불운이든 행운이든 주인공의 사고나 성격에 직접적으로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수동적이고 공감적인 주인공이 나오는 순환 보상의 멜로드라마적 플롯이라고 할 수 있다. 맞죠? 순환을 겪지만 결국 보상을 갖게 되는 이걸 감상적 플롯. 자, 성숙의 플롯입니다. 이거는 거기서 다섯째 줄 밑줄 다섯째 줄 성숙의 플롯. 주인공의 성격에 어떤 힘과 방향이 주어지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찾아가 나가는 성장 과정이 나온다. 이게 바로 성숙의 플롯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교양소설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걸 이제 교양소설 독일말로 써놓으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빌덩스로먼이라고 그래요. 빌덩스로먼. 빌덩스로먼. ROMAN. 자, 이게 바로 이제 교양소설입니다. 교양소설 독일어로 빌덩스로먼이라고 한다. 그렇죠? 한 단어에 한 단어. 빌덩스로먼. 깨달음을 얻는 거. 자, 넘겨보세요. 실현의 플롯. 자, 이건 실현의 플롯은 이제 테스팅 플롯이라고 했죠. 성격의 플롯인데 공감적이고 힘있고 과단성 있는 주인공이 높은 목적과 수단을 양보하고 포기하도록 압력받는 거. 실현을 겪는 거예요. 실현. 그러니까 의지를 꺾고 뇌물을 받든가 고집을 세우고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거. 자, 환멸의 플롯. 사고의 플롯의 하나로 주인공의 생각과 통찰이 문제가 된다. 공감적인 주인공이 이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화려하게 가지고 출발하는데 어떤 손실과 위협, 시련을 겪고 나서 신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려. 장용하게 유한 시집 최인훈의 광장이 그렇다. 이런 거고요.
자, 플롯의 단계가 있어요. 플롯의 단계. 밑에는 뭐 프라이타크 뭐 이런 거 넘어가고요. 자, 발단부터 넘어가겠습니다. 발단. 자, 여기서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 111쪽부터. 뭐가 잘 나오냐? 자, 이러이러한 상황은 무슨 단계냐? 발단이냐? 전개냐? 위기냐? 절정이냐? 결말이냐? 이해가요? 시험 문제 거의 단골 메뉴입니다. 아시겠죠? 꼭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발단. 자, 111쪽입니다. 행위가 시작되는 첫 단계 밑줄 치세요. 첫 단계 발단이에요. 자, 작품이 전개되어 나갈 바탕으로서의 가정들이 제시돼요. 또 등장인물 소개 밑줄. 그 다음에 작품의 분위기, 서술자의 어조 그런 거 밑줄. 그 다음에 숨겨지고 혼란스러운 듯한 불안의 요소를 보여줌으로써 뭐 기반을 만든다 여기 밑줄. 이런 게 발단이에요. 그러니까 김동리의 무녀도에 보면 밑에 보세요. 배경 묘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 묘사에 동그라미 있어요.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이제 모아의 성격을 나타낸다는 거. 경주읍에서 성 밖으로 오리쯤 나가서 조그마한 마을이 있다. 여민촌 혹은 잡성촌이다. 이 마을 한 구석에 모아라는 무당이 살고 있었다. 모아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여 모아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은 마을에 여염집과 딴판이다. 한 머리 찌그러져 가는 묵은 기와집으로 어쩌고 저쩌고. 자, 이 배경을 통해서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네모를 딱 쳐놔요. 자, 시험 문제 유형입니다. 자, 김동리의 무녀도라는 지문을 딱 줘요. 주고, 자, 이 내용은 플롯의 5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자, 그 다음, 전개. 전개는 사건의 해결에 장애가 되는 어려움이 증가하고 갈등이 긴장되어 조성되어 간다. 밑줄 쫙 펴서. 이게 전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시험 나오잖아요. 뭘 헷갈리냐? 갈등이 어쩌고저쩌고 하네? 그러니까 위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많이 틀려요. 정말로. 이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래서 어려움이 증가하고 갈등으로 긴장이 조성되어 가는 거는 위기 전개인데 등장인물이 쉽게 승리를 쟁취하거나 몰락해버리면 자격이 부족하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소설 작품의 흥미와 의미는 장애에 마주쳐서 극복하거나 극복하지 못하는 저항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전개 단계에서는 또 밑줄 좀 치세요. 전개 단계 거기 112쪽에 두 번째 단락 세 줄 많다까지 쭉 많다까지. 전개 단계에서는 주제의 강조, 등장인물의 심리 및 성격 구축, 이후의 경이로운 결말로 독자의 반응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동일한 사건이나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까지 쫙쫙. 그래서 일정한 사건이나 행동, 모티프, 심리적 독백 등과 같은 소설 요소들이 한 작품 내부에서 연속적이거나 반복돼. 그걸 뭐라고 하냐?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패턴이라고 한다. 여기 패턴 네모처럼. 이거 기출문제 이거 나왔던 문제예요. 패턴.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해서 1, 2, 3, 4, 9 시험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선이 나와. 이제 운수 좋은 날도 또 나오네. 그 이야기 아까 나왔던 거잖아요. 운수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반복돼. 그러면서 아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선도 나오죠. 그 밑에. 자, 복선 거기 보세요. 포쉐도잉이라고 하는데 복선 사건을 전개할 때 둘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서사장치다. 복선. 포쉐도잉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라는 게 미리란 뜻이 미리. 앞에. 포는 뭐라고요? 앞에. 앞에. 쉐도잉은 그림자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선인 거예요. 포쉐도잉. 그래서 사건과 사건의 연쇄의 필연성과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심상치 않게 어둡고 쓸쓸한 날씨가 막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선이라는 거. 자, 113쪽. 뭡니까? 황순원의 소나기에 서울에서 온 소녀가 나는 보라색이 좋아 그러잖아요. 이 죽음을 암시할 때 보라색이 좋아라는 말 쓰거든요. 그런 거. 자, 절정은 뭐냐? 자, 여러 가지 밑줄 치세요. 갈등이 얽힌부터 발전해 나간다 같이. 세 번째 줄. 자, 밑줄 쫙 치세요. 갈등이 얽힌 복잡한 상황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최고로 가는 거예요. 절정이니까. 자, 김동인 소설 감자에서 복녀가 왕서방의 신방에 들어가서 강짜를 부리는 장면.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다른 중국인들은 새벽 2시쯤 하여 돌아갔다. 그 돌아가는 것을 보며 복녀는 왕서방의 집 안에 들어갔다. 복녀의 얼굴에는 분이 하얗게 발라져 있었다.
신랑 신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것을 무서운 눈으로 흘겨보면서 그는 왕서방에 가서 팔을 잡고 늘어졌다. 그의 입에서는 이상한 웃음이 흘렀다. 자, 우리 집으로 가요. 왕서방은 아무 말도 못했다. 눈만 정처 없이 두둑두둑하였다. 복녀는 다시 한번 왕서방을 흔들었다. 자, 어서. 우리 오늘 밤 일이 있어서 못 가. 이른 밤중에 무슨 일? 그래도 우리 일이. 복녀 입엔 아직껏 떠들던 이상한 웃음은 문득 없어졌다. 이까짓 것. 그는 발을 들어서 치장한 신부의 머리를 찼다. 자, 가자오, 가자오. 왕서방은 와들와들 떨었다. 왕서방은 복녀의 손을 뿌리쳤다. 복녀는 쓰러졌다. 그러나 다시 일어섰다. 그가 다시 일어설 때 그의 손에는 낫이 한 자루 들려 있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복녀가 여자인데 그라고 썼죠. 보세요. 그의 손, 뭐 그가 다시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김동인만 해도 이 그녀라는 말 별로 쓰지 않았죠. 여기 보면 이때놈 죽어라. 이놈 나 때렸디. 아이고 사람 죽이느나. 그는 목을 놓고 쳐울면서 낫을 휘둘렀다. 칠성문 밖 외다른 밖 가운데 자 홀로 서 있는 왕서방의 집에서는 활극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활극도 잠잠하게 됐다. 복녀의 손에 들렸던 낫은 어느덧 왕서방의 손으로 넘어가고 목으로 피를 쏟으며 꼬꾸라져 있었다. 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때요? 완전히 클라이막스죠. 그래서 이 절정을 우리가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 이게 이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위기는 올라가려고 폼 잡는 거. 요 위에 있는 게 뭐다? 절정이죠. 그러면 이 절정에서 떨어지니까 요게 결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헷갈리면 그게 좀 써놓으세요. 위기는 절정으로 이제 이건 나중에 여러분 희곡론 가면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지금은 요 정도만 2학년이시니까. 자, 그런 내용으로 쭉 나옵니다. 그 밑에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결말, 대단은. 결말은 쉽죠. 갈등 결과가 해결되고 안정상태를 위한 기조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결말하고 발단은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출제자면 내겠어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전개와 위기에서 시험에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전개하고 위기가 헷갈리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전개와 위기를 특히 여러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게 전개고 어떤 게 위기인지. 자, 플롯 연구의 신뢰라고 해서 이제 115쪽에 나옵니다. 주제 응집 로고스의 수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건 원래 이제 이성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파토스가 감성이고요. 자, 써보세요. PATHOS. 파토스. 이걸 감성이라고 해요. 감성. 감성이라고 하고, 로고스를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통적 소설에서 텍스트 표면의 사건의 시간적 선조성에 의해서 스토리로 회귀된다. 그래서 아까 선조성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윤기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신화를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걸 이제 많이 그 이야기에 쓰신 분인데 소설가로도 활동해서 장단편 소설 그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는 거 질문 논거 나열 대답의 구조 논거라는 건 논리적인 근거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 세상 읽기 논술에서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됐는데 그런 그 배치한 독선을 116쪽에 독자가 찾아 나와서 깨닫는 것이 작품의 관건이다. 약간 이성적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이라는 걸 써놓은 거고요. 그다음 단락 이윤기에게 동인문학상을 안겨준 나비 넥타이 결말 부분의 반전과 깨달음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은유와 복합적 소설을 읽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뭐 이야기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하여튼 그런 게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여러분 교재에 117쪽을 가볼게요. 117쪽에 두 번째 단락 이처럼 이 작품 플롯은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논리적 그래서 로직이라고 쓴 거예요. 찾아나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써놓은 거죠.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그 117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나비 넥타이는 이처럼 단순히 줄동창 박노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을 팔게 하는 믿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명제. 명제란 말 있잖아요. 명제. 수학에서 명제 이거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자연수의 집합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죠. 근데 명제는 예를 들어서 미인의 집합 이런 건 명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미인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뭐 175cm 이상의 사람들의 집합 이건 명제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합
이건 명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나라는 서술자를 내세워서 깨달아가는 과정이고 중편에 가까운 분량이다. 그래서 그 질문과 대답의 구조, 관련된 주제의 의미에 응집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